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늘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이를테면 뭐 뚱뚱한 인간과 홀쭉한 인간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뭐를 한 인간과 못한 인간 뭐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책을 읽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뭐 이런 구분을 많이 하죠. 예. 그 중에 설득력 있어 보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모비딕을 읽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모비딕을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을 그 소설 학교에서 이 모비딕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다 동의를 해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은 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죠. 모비딕을 읽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정말 대작인데요. 그런데 모비딕을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알걸요. 네. 백경이라고 하든 모비딕이라고 하든. 하얀 고래. 그렇죠. 백경 하면은 흰 고래라는 뜻이고요. 예. 모비딕 하면 그 고래의 이름입니다. 한국에 뭐 번역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3번째 읽었어요. 각각 다른 버전으로. 예. 오래전에 나온 동서 세계문학 버전도 괜찮고요. 그리고 열린 책들에서 나온 번역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읽은 건 김석희 선생이 번역한 모비딕인데 작가정신에서 나온 그 책입니다. 이게 작가정신 버전은 익스텐디드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보가 함께 들어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문학동네에서도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작품들은 다른 번역으로 읽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향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 모비딕은 역시 한치의 실망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기가 좀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게 미안해서 여러분들께 이 모비딕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모비딕을 읽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책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비딕처럼 두꺼운 책들, 볼륨이 만만치 않은 책들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완독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늘 어떤 책이든 손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쭉 넘겨보는 거예요, 일단. 네네. 아무 생각 없이 넘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 포인트가 얼마인지, 종이질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쭉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일단 손끝이 기억합니다. 이건 한번 읽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손인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눈인사인데 눈인사는 한 페이지에 한 줄만 읽는 겁니다. 한 페이지마다 한 줄만 쭉 읽으면은 정말 그건 다 읽는 셈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할 책인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도 좋은 책인지 아니면은 손인사까지만 하고 그냥 팽개쳐도 되는 책인지 판단이 돼요. 예. 모비딕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고 군데군데 한 챕터가 다 독립적인 그 문장들로 아름다운 문장들로 빚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어디든지 펼치셔서 그 한 문장의 맛들을 음미하는 게 이 모비딕의 맛을 아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비딕을 읽는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따르시면은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 멘터컷이라는 항구에서 출항한 고래잡이 배, 그러니까 포경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네네네. 고래잡이 배가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서 쭉 가다가 모든 배가 다 침몰해버리고
이슈마일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사람만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줄거리 전체가 중요하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단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아주 단출한 편이니까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메모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지 펼쳐서 모비딕의 맛을 즐기면 됩니다. 이 모비딕의 맛을 즐기라 그러니까 고래 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예. 이 19세기 고래잡이는 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였죠. 고래 기름이요. 네, 고래 기름. 이게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고래 기름이 모든 불을 밝히는 중요 원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경뇌유라고 해서요. 이 고래 경자 써서 고래의 뇌에서 나온 기름, 아주 고급 기름에 속했죠. 그래서 이 그 기름이 우리 불을 밝히는 주 재료였고, 그리고 고래 뼈나 고래 수염 같은 건 이제 여성들의 의상들, 코르셋이나 이런 아주 고급 재료로 쓰였고요. 또 고래뼈가 또 고급스러운 뭐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됐다고 하죠. 그리고 향수를 만들기로 하는 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라고 작정하지 마시고 눈인사 손인사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이게 13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시는 맛 그걸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지 압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모비딕이 훨씬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고래사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를 풍미했던 아주 낭만적 영화죠. 우리 송창식 그 선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도 아주 유명하고요. 네. 고래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성들이 뭐 포경 수술한다 해서 고래사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말장난이고요. 이 고래를 잡으러 간다는 거 얘기할 때 그 고래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고 따지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모비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네. 이 모비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자연, 그러니까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대자연의 상징으로서 모비딕을 얘기하고요. 그 모비딕은 거대한 하얀 고래 아닙니까? 네. 고래를 점령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 에이헤브라는 인간의 야망인데 혹시 우리 김 PD 아합 아시죠? 아합이요. 예,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악의 왕 있지 않습니까? 네,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에이헤브라고. 근데 우리 성경 성서식 번역에 따르면 아합이죠. 아합. 예, 아주 젖 같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인데 네. 그 에이헤브가 이제 고래를 추적해 가면서 파괴 욕망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 모비딕의 상징은 뭐 대자연이기도 하고요. 또는 신이기도 하고요. 신에게 도전하는 한 인간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할 겁니다. 이 모비딕은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향해 나가는 인간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좌절과 이 고통, 고난, 고독 같은 것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모비딕의 상징의 범위는 워낙 넓어서 독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힐 겁니다. 예. 어쩌면 요즘 시사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아베가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그때 모비딕은 일본 우익들이 추구하는 전 세계의 파멸 충동 같은 거와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자연의 신비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신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그 무엇 추구한 목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모비딕의 강점은 문장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고래 얘기를 쭉 펼쳐놓으면서도 고래를 통해서 수많은 그 비유들, 은유들을 끌어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잠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적 상상력, 아주 간결한 언어를 통해서 빛나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마 올 여름 다 가기 전에 벌써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모비딕을 한번 보시고 나면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줄 압니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비딕 읽으시면서 폼나게 여름을 나기도 하고 또 일본하고 싸우는데 단단한 무기도 하나 벼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을 펼치면은 고래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기심과 공상을 통해서
고래잡이 나선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일단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동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고래 자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괴물이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고래가 섬처럼 거대한 덩치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거칠고 먼 바다와 고래가 일으키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들과 파타고니아에서 고래를 보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격담에 따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바다를 향한 열망 쪽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부추겼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무 자극도 받지 않았겠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의 화자인 이슈마엘의 말입니다. 이슈마엘은 잘 아시겠지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예. 사갈이라는 자녀에게서 낳은 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서 집에 나와서 방랑하는 캐릭터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마엘이잖아요. 네. 이슈마엘, 그러니까 앞에 그 에이헤브도 그렇지만 성서적 인물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고래라는 게 성서 딱 떠올릴 수가 있죠. 요나서를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요나가 신의 말씀을 피해서 말을 잘 안 들었죠. 니네베에서 정의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리바이어던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욥기에도 이 고래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대한 생명체에 대한 경이로움이 바로 이 출발점, 이슈마엘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방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방랑에서 경이의 세계로 통하는 거대한 수문으로 나아간다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모비딕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서사는, 모비딕의 서사는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경이로운 어떤 생명체를 찾아가는 모험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이렇게 모비딕의 문장들 보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정말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얼마나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래를 통해서 들여다본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그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꼭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비딕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헤브란 선장과 더불어서 이 큐케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큐케그는 작살잡인데 네. 고래 잡을 때 작살 던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큐케그는 이른바 유색인종이에요. 이른바 유색인종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흑백 차별, 인종 차별이 아주 거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허먼 멜빌은 이 인종 차별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큐케그라는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슈마엘이 만나는 인물인데, 이 큐케그라는 이 유색인종에 대한, 그러니까 식인종입니다. 식인종이라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 이게 미국 문학의 아주 우뚝한 봉우리를 만든 이유가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그 큐케그를 만나면서 얘기하는 부분 보십시오. 이 큐케그는 피부도 검고요. 온갖 문신들을 다 새기고 있고, 네. 백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괴물 같은 존재죠. 근데 이슈마엘은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사람은 영혼을 감출 수 없다.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문신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고, 크고 깊은 눈, 불타는 듯한 검고 대담한 눈 속에는 수많은 악귀와도 맞설 수 있는 기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았다. 네. 게다가 이 이교도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고결한 데가 있었고, 그의 거친 무례함조차 그 고결함을 손상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굽실거리거나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이마는 시원스럽게 까졌지만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이마가 그렇게 더 밝고 넓어 보이는 것인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머리가 골상학적으로 훌륭한 머리인 것은 확실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홀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큐케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영혼을 가진 선량한 인간으로 재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허먼 멜빌의 힘이고, 이 미국 문학에서 백경, 이 모비딕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문학뿐만이 아니죠. 세계 문학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작품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교도에게서도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하고요. 순박한 마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악기와도 맞설 수 있는 기백을 발견하는 거죠. 예.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우리 김 PD가 맞서 싸우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 이 모비딕만 읽어도 저렇게 파렴치하거나 저렇게 천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전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 사람이 됩니다. 네. 저것들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귀괴한 이 신앙 체계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거죠.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관용이나 배려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네. 아주 야만적인 모습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저 보이기도 하죠. 이 모비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계입니다. 이 큐케그와 이슈마엘의 관계인데 정말 주목해서 보십시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 큐케그는 야만족 청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백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근데 이슈메일이라는 이 방랑자 백인 화자는 큐케그에게서 정말 선한 영혼을 발견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기독교 자신과 같은 그 종교를 가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은 인종의 구분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 큐케그는 목매한 동족을 계몽시킬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웬만한 치욕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가 나한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의 마음 밑바닥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동족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아니 그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선량하게 만드는 방법을 기독교도한테 배우고 싶은 열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래잡이로 일하는 동안 그는 곧 기독교도들도 비참하고 사악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의 신하인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야만국이라고 불리는, 야만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큐케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들을 통해서 문명한 세계로 자신의 백성들, 인민들을 이끌고자 했어요. 근데 기독교들과 함께 고래잡이를 하다 보니까 더욱 비참하고 더욱 사악한 모습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기독교도들에게서. 네.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게 아니고 어떤 비판적 관점이랄까 입장을 찾아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큐케그를 통해서 이슈마일이 발견한 모습입니다. 이게 고전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개화기 이후, 우리 김 PD의 전공 분야이긴 합니다만 개화기 이후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급속도로 이 한국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기독교가 깊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산업화와 함께 대형 교회화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정말 타락하고 이 부패한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정치와 결탁하면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슈마엘의 상대적인 관점, 거리만 확보해도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개독교라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저는 영 불편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는 게 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큐케그를 통해서 바라본 19세기 미국의 기독교의 모습, 이 기독교도들의 그 야만성, 역으로 야만적인 거죠. 야만성들을 우리 이슈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금만 맛배기만 이렇게 훑어본 셈인데도 좀 감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감이. 예. 정말 이 소설의 격조, 품격이라는 것은 뭐 더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한 문장만 더 보고 내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26장을 보면요. 기사와 종자들이라는 챕터인데 이 기사는 항해사들이고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들이고 종자들은 그 작살잡이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위계 질서들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저자인 허먼 멜빌은 고래잡이 선이라는 한 배 안에서 위계 질서가 갖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스터벅이라는 2등 항해사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인간 세상은 주식회사나 국가처럼 혐오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악당도 있고 바보도 있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비열하고 빈약한 얼굴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적인 인간은 너무나 고귀하고 찬란하며 당당하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결점이 있다면
동료들은 가장 값비싼 옷이라도 들고 달려가서 그의 결점을 덮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들 자신 속에서 느끼는 그 때묻지 않은 남성다움,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외적 특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원래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용기를 잃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비통한 마음에 피를 토하는 느낌이 든다. 그런 수치스러운 광경을 보면 아무리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것을 허락한 운명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당당한 위엄은 왕과 예복의 위엄이 아니라 예복이 없이도 드러나는 세상이 널려있는 위엄이다. 여러분은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못을 박는 사람들의 팔뚝에서 그것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에게서 끝없이 나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민주적 위엄. 오 신이여, 위대한 절대적 신이여,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이자 둘레인 신이여, 신의 편재여, 우리의 신성한 평등이여.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지도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배 안에 있는 차별을 넘어서서 모두 가지고 역할 분담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어떤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세상에 악마도 있고 비열한 연놈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상적인 인간들의 위험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여기 화자는 신에게서 끝없이 나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민주적 위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신의 편재여, 우리의 신성한 평등이여라고 얘기하는데, 편재란 말은 어디에나 깃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온 곳에 깃들어 있어서 그 우리의 평등함은 신성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되는가, 이런 것이겠죠. 네. 근데 신을 모멸하는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무모한가 라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의로운 평등의 신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 제가 2등 항해사라고 했나요? 그 1등 항해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런 위기나 차별보다는 그 민주적 위험을 발견하는 장면, 모비딕에서 정말 아찔하게 다가오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모비딕에는 그냥 건너뛸 수 없는 빛나는 문장들, 잠언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비딕을 찾아가면서 은유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흥미가 아닐까 싶네요. 진짜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네. 스타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스타벅이란 또 스타벅스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거 유관한 게 아닌가 궁금해서. 글쎄요, 그건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스타벅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고요. 그다음에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렇게 있는데, 그 항해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금방 1등 항해사 스타벅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모비딕. 내일 또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 정말 그 10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좀 더 압축해서 제가 아끼는 문장들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모비딕 백경을 잡으러 떠나가 보시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백경 또 한번 잡으러 가야죠. 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죠. 어제 말씀드리기를. 네. 예. 꼭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예. 이 백경을, 모비딕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넘기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경의 모비딕의 그림들 그리고 다양한 그 표현들 함께 하시면은 고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모비딕이 빛나는 이유는 자연 현상에 관한 빛나는 관찰, 특히 고래에 대한 빛나는 관찰을 통해서 인생과 자연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걸 두고 어떤 통찰의 미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비유의 향연들이 펼쳐집니다. 네. 아마 빛나는 비유들이 펼쳐지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보다 보면은 짜릿함에 서늘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비딕은 크게 봐서는 에이헤브라는 한 선장이 고래에게 잃은 다리 때문에 그 복수심에 불타서 모비딕이라는 하얀 고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집중해도 좋지만은 이 고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읽어내는 수많은 그 삶과 자연과 그리고 인간의 그 문의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비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칠 수가 없는데 모비딕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모비딕은 공간을 초월하여 도처에 동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고 옆구리에 창이 숲처럼 박혀도 무사히 헤엄쳐 갈 것이고 모비딕이 정말로 진한 피를 내뿜는다 해도 그런 광경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맑은 파도 속에서 모비딕이 조금도 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은 물을 내뿜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흰 고래, 모비딕을 하나의 비유,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모비딕은 공간을 초월하여 도처에 동시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멸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랬죠. 예. 이를 보면은 이 모비딕이 일종의 신의 상징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헤브라는 그 선장이 모비딕을 사냥한다는 얘기는 신에게 도전한다는 비유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에게 도전하려는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꽤 있죠. 신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게 아니고 신을 시험하고 신에게 대들고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광기 어린 에이헤브에게서 그런 초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심에 불타는 그리고 광적일 정도로 미쳐가는 에이헤브에게서 그 인간의 극한을 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비딕의 미학이 또는 미덕이 관찰에서 통찰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비유가 나오거나 어떤 사실이 딱 등장하면은 그 이면들 끝까지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은 모비딕의 색깔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흰색에 대한 고찰을 쭉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 흰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역사적, 종교적, 지리적 이런 철학적 온갖 탐색들을 밟아 나가는데 그 과정이 몹시 흥미진진합니다. 예. 한 예만 보겠습니다. 흰색을 하나의 그 단서로 해서 어떤 상상으로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하얀 은하수의 시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주의 무정한 공허함과 강막함을 넌지시 보여주어 무서운 절멸감으로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은 그 색깔이 막연한 불확정성이 아닐까. 흰색은 본질적으로 색깔이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색깔이 없는 상태인 동시에 모든 색깔이 응집된 상태가 아닐까. 넓은 설경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지만 그렇게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무색이면서도 모든 색깔이 함축된 무신론 같아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자연 철학자, 즉 물리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지상의 모든 색채, 감미롭고 장엄한 모든 광채, 이를테면 해질녘의 하늘과 숲의 감미로운 색깔이나 금박 올린 벨벳 같은 나비의 날개, 소녀들의 나비 같은 뺨, 이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어서 그 물질에서 실제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신격화된 자연은 맺힌 붓처럼 진한 화장으로 매혹하지만 매력은 속에 있는 납골당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자연물의 온갖 색채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화장품, 즉 빛의 원리도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흰색이나 무색이어서 매개물 없이 직접 물질에 작용하면 튤립이나 장미도 그 자체의 공허한 색조로 물들게 할 뿐이다. 네, 이렇게 흰색에 관한 탐색이 쭉 이어집니다. 예. 하면서 그 흰색이 이면에 있는 문화적, 또 종교적, 철학적 탐색들을 쭉 이어갑니다. 네. 놀라운 작품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이 모비딕 읽으면서 정말 찬탄의 찬탄을 금치 못했어요. 다시금. 대개의 경우 한두 번 읽으면은 그 감이 잡히는데 이 세 번째 읽고서 또 이 여백들이 저 아득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갖는 빛나는 지점들이
더 이 서늘하게 와닿는 건 바로 이 작품이 가진 그 매력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곤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자유의지나 어떤 필연에 의해서만 형성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수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역사에서 얘기할 때 이성의 간지라는 그 해결식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A라는 이 효과를 노리고서 행동을 취했는데 그게 B, C, D, E 전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뭐 요즘 상황으로 보자면은 아베 일당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일파만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 지금 현실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유의지나 필연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연적 계기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나비 효과라고 얘기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철학에서도 우연의 효과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19세기 중반에 쓴 이 모비딕에 보면은 이 우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연과 자유의지 그리고 필연 그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뒤섞여 함께 일한다. 궁극적인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필연의 고든 날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진동은 사실 거기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의지도 역시 주어진 실 사이에서 자신의 북을 자유롭게 놀리고 있다. 우연은 한편으로 필연이라는 직선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제안을 받고 측면에서는 자유의지가 그 움직임을 한정하지만 그래서 필연과 자유의지의 지시를 받지만 우연도 그 두 가지를 번갈아 지배하면서 사건의 최종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장은 허먼 멜빌의 철학이랄까요? 어떤 인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에 따른 필연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 필연이 어느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연의 삶들이 우리의 일상들을 넘어서서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상이 어디까지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 보겠습니다. 이 고래가 물을 뿜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고래는 포유동물이잖아요. 예.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기르죠, 새끼를. 그러면서 이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바닷속에 잠수했다가 다시 떠오르고 물을 내뿜고 해야 됩니다. 그 물을 내뿜는 장면들에서 이제 또 이 상상이 발동하는데 이 분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85장인데 네. 이 분수를 상상하면서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를 통해서 이런 상상을 이어갑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향유 고래는 육중하고 심오하다. 플라톤, 피론, 악마, 제우스, 단테처럼 육중하고 심오한 사람들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는 항상 머리에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도 언젠가 영혼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호기심에서 내 앞에 거울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오래지 않아 내 머리 위의 공기가 이상하게 꿈틀거리고 복잡하게 굽이치는 것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다. 8월의 대낮에 얇은 지붕너를 인 다락방에서 뜨거운 차를 6잔이나 마시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으면 내 머리카락이 축축해지는데 이것도 위에서 말한 가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논거인 것 같다. 이게 대단한 유머인데 조금 어려워서 웃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우리 김 PD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머리에서 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 종종 쓰지요. 예. 뚜껑 열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화가 나거나 또는 많은 생각을 하면 머리에서 김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고래가 물을 뿜는 것도 뭔가로 깊은 철학적 탐색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 고래라는 중하고 심오한 이 고래가 물을 뿜을 때 그 물을 뿜는 이유는 철학적인 고민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도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호기심 때문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머리에서도 힘이 모락모락 오르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를 통해서 고뇌하는 향유 고래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고래야말로 종교의 화신인 신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정말 시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고래가 포유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이 태평양을 쭉 항해해 가면서 고래떼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고래떼들이 둥글게 이 동심을 이루면서 헤엄쳐 가고요. 그 과정에서 온갖 고래들이 춤을 추고 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미 고래에게 들러붙어서 젖을 먹고 있는 새끼 고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새끼 고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혹시 우리 김 PD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 젖 먹는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엄마 젖을 먹을 때 젖을 열심히 빨면서 또 동시에 밖을 구경을 하잖아요. 하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 표정도 읽고 웃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고래의 모습에서 그걸 발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배전 너머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수면에 펼쳐진 이 놀라운 세계 밑에는 더욱 신기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물로 이루어진 둥근 천장에 매달려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들, 거대한 허리 둘레로 보아 이제 곧 어미가 되려는 고래들의 모습이었다. 내가 좀 전에 암시했듯이 이 호수는 상당한 깊이까지 투명했다. 젖먹이들은 엄마 젖을 빨 때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가슴에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조용히 쳐다본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영향을 섭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회상을 정신적으로 즐기는 듯하다. 이렇게 씁니다. 엄마 젖을 먹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는 걸 상상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영향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회상을 정신적으로 즐기는 듯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둥근 천장의 물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깊은 회상에 젖은 듯한 표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래가 초자연적 회상을 정신적으로 즐기고 있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시적인 표현 보면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작가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네. 수컷 고래 얘기인데요. 고래 세계에서도 이 암컷끼리 모이는 데가 있고 수컷끼리 모이는 데가 있는데 또 암컷끼리 모이는데도 수컷 하나가 암컷들을 지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개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리는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수컷들이 이 진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정력이 닿으면은 암컷들에게서 또 추방당하겠죠. 네. 그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유머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고래가 젊은 고래에게 이 추방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 볼까요? 네. 가정의 행복을 침범한 남봉꾼이 전하의 공격을 받고 이 전하는 힘 있는 수컷 고래를 얘기합니다. 잽싸게 주랭랑을 쳤다면 이번에는 전하의 고동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다. 젊은 로세리오를 애타게 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 거구를 은근히 과시하며 다시 애첩들 사이로 들어가 한동안 농탕을 치며 즐기는 것이다. 젊은 고래가 늙은 고래를 옆으로 밀어내고 젊은 암고래들과 함께 논다는 것이죠. 그것은 1000명의 애첩을 거느리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솔로몬 왕을 연상시킨다. 고래잡이들은 시야에 다른 고래가 보이는 한 좀처럼 이런 터키 왕을 추격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왕은 정력을 너무 낭비해서 몸에 지방이 적기 때문이다. 그들이 낳은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어미 고래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을 뿐 그 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고래 전하는 여자를 닥치는 대로 탐하는 바람둥이가 모두 그렇듯이 침실만 좋아할 뿐 육아에는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대단한 여행가라서 이름도 모르는 자식을 온 세상에 남겨놓기 때문에 모든 자식이 이방인이다. 그래도 때가 되면 청춘의 열정은 식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기분은 점점 우울해지고 네. 진지하게 자신을 반성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되고 요컨대 전반적으로 나른한 권태가 쾌락에 물린 터키 왕을 덮치면 안락과 미덕에 대한 사랑이 여자에 대한 사랑을 밀어낸다. 우리의 전하는 정력이 감퇴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고 남에게 훈계를 일삼는 단계에 접어들어 애첩들을 모두 내쫓은 뒤 완고하고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 넓은 바다의 경선과 위선 사이를 홀로 돌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젊은 고래를 만나면 욕정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늙은 전하고래가 여러 암컷 고래들을 거느리던 그 전하고래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고독해지는지 이 늙은 수컷 향유 고래의 비애를 역사와 종교를 참조하면서 적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머와 페이소스가 가득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19금이어서 더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그 유머들도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는 게 소설을 읽는 또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빛나는 문장들, 아름다운 문장들, 그리고 시원 문장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가능하면은 이 모비딕을 한 문장 한 문장 함께하는 날이 조만간 왔으면 참 좋겠네요. 아유, 그런 계기를 한번 또 마련해 보죠, 교수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비딕은 여러분과 좀 가까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피커드 호라는 고래잡이 배, 에이헤브를 선장으로 하는 그 피커드 호의 모든 선원들과 30명 남짓한 선원들과 배가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 에이헤브밖에 없는데요. 이 피커드라는 배 이름이 인디언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 인디언 부족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됐죠. 백인들에 의해서 괴멸된 그 인디언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모비딕이라는 고래는 아메리카 문명을 짓밟은, 아메리카 그 원주민의 문명을 짓밟은 백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백인 종족들의 폭력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모비딕의 상징성은 너무나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고래를 향해 나아가는 에이헤브를 향해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있다 그랬죠. 이 스타벅이 에이헤브라는 광기에 어린 선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란 에이헤브 선장을 말합니다. 노인이여, 당신은 절대로 그놈을 잡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일을 그만둡시다. 이건 악마의 광기보다 더 나쁩니다. 이틀 동안 추적했고 보트가 2번 산산조각이 났고 당신 다리도 또다시 부러졌습니다. 당신의 사악한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착한 천사들이 모두 몰려들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흉악한 고래가 우리를 몽땅 물속에 처박을 때까지 그놈을 계속 추적할 겁니까? 그놈한테 바다 밑바닥까지 끌려갈 겁니까? 지옥에까지 끌려갈 겁니까? 더 이상 그놈을 추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불경스러운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브 선장은 이 원한과 복수심에 모비딕으로 향해 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결말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모비딕은 또 다른 자연, 그 경외로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 자연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서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이 모비딕은 이 책의 에피그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주와 삶의 신비에 대한 그 끝없는 매혹, 그리고 그 비의를 찾으려는 탐구와 해석의 열망을 가득 찬 대서사시라는 말처럼 이 말에 한치의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 모비딕을 꼭 만나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비딕에 대한 주마간산식의 수박 겉핥기식의 소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제 교수님 스타벅 네.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스타벅스하고 유관된 거냐 제가 여쭤봤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에서 유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스타벅의 집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잘 몰랐었습니다. 스타벅 1등 회사가 이 해협을 계속 견제를 해요. 아니, 독실한 그 퀘이커 교도인데, 네네네. 네,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데 스타벅의 그 무모함들, 광기들을 계속 제어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끝내는 함께 모비딕의 입으로 빨려들고 마는데,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스타벅스가 1등 회사, 예. 피크워드호의 1등 회사, 네. 스타벅이 커피 마시던 집. 아, 이제 스타벅스를 가기 전에 우선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가서 네. 잘난 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비딕은 딱 들고만 가도 일단 폼이 나요. 아, 알겠습니다. 모비딕. 네. 그리고 어느 페이지나 읽으셔도 되니까 두고두고 넘겨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는 이런 그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인문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인문대학장이 되셨어요. 그것도 뭐 누가 임명한 게 아니라 직선으로 됐어요. 직선으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인문대학이 아니고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인데. 아, 그래요? 그냥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예, 뭐 예전엔 인문대학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한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중국학부, 한국역사학과, 유라시아학과, 그리고 일본학과가 있는. 아, 그래요, 교수님. 직선으로 되셨어요. 아유. 직선이 아니고 반직선이죠. 반직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자,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우리 정선태 교수님. 아니, 어제 아주 뭐 큰 행사 하셨잖아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토크 콘서트. 대성황이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호사카 선생 인기가 대단했고요. 아이고, 정선태 교수의 인기가 앞질렀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 여기서는 예. 우리 김홍민 브리핑 들으시는 분들도 꽤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사인을 잘 안 하는데 예. 사인도 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추문 청와대 앞에 있는 역사책방에서 북토크 비슷한 걸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또 호사카 TV에서 제가 좀 재능이 있나 봐요. 아유, 교수님, 그럼요. 그 진행 능력 이전에 컨텐츠가 일단 있으시니까 그건 누가 그거를 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 우리 임 PD. 기분 좋습니다, 교수님, 정말. 예. 교수님이 또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되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제가 된 것 같아요. 놀리지 마시고 아이고. 빨리 진도 나갑시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운현 선생이 엮은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를 준비했는데요. 부제가 증언 반민특위입니다. 네.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그 조사관들이나 또 뭐 서기관 그리고 반민특위를 취재했던 그 당시 기자 등의 이 증언을 묶어놓은 책인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녹음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를 봤어요. 제가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 무더운 데다가 이런 뉴스 보면 열이 뻗친다 그러죠. 네. 화기가 돌아서 뉴스를 피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얘기를 하려면 뉴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뉴스 한 꼭지를 봤어요. 네. 제목이 징용은 돈 벌러, 여자는 몸 팔러. 이 곳곳에 이영훈 후예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국회에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역사 관련 토론회가 열린 모양이죠. 네. 이종명이 누구인지는 스트레이트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만들어진 영웅이죠. 가짜 영웅인데 그 자리에서 건국 100년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말 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환장한다는 말 아시죠? 네, 알죠. 장이 뒤집힌다는 얘기입니다.
김병헌이라는 이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서 역사 교육을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대일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해왔다. 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에 입각해서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만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네. 지금까지 역사 교육이라는 게.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조선의 쌀을 빼앗아갔다는 둥, 뭐 약탈해갔다는 둥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없는 소리다.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였는데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강제징용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갔다고 하고요. 예, 여성들은 몸을 팔러 갔다고, 돈벌이 하러 갔다고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른 참석자인 그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 지만원도 참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특수군의 흔적을 밝힌 것이 지만원 박사이다. 우리의 영웅인 지 박사님을 지켜야 한다. 네. 이게 그 국회에서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서 버젓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네. 그리고 이 심재철이라는 작자는 이영훈 교수 그 북 콘서트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 이영훈 교수 잘 아시죠? 네. 단일 종족주의 쓴 사람. 예. 제가 언젠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로 무장하고 전사가 돼서 이 역사와 싸우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교과서를 바꾼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의 세용모처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 역사 모임처럼 얘들이 뉴라이트 교과서가 좀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 이영훈이라는 자가 정말 하나의 두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백주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하냐면 네. 일본을 두고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모릅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 현대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근데 우리도 이런 그 역사 교과서가 만약에 채택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착잡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하다못해 홍준표마저도 이런 반일 종족주의 같은 교과서를 받드는 우익들은 정말 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자들이 한 정치 한 축을 형성하고서 이 난동에 가까운 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제대로 총괄하지 못한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깊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두고두고 이렇게 발목이 잡힐 겁니다. 네. 스트레이트에서 보셨겠지만 그 이영훈이라는 자들의 저런 말들이 우리의 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영훈이나 그의 스승인 안병직 모두 한때는 네. 민주화 운동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운동권이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죠? 오늘도 그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나마 합리적인 학자였고요. 예. 이영훈 같은 경우는 경제사를 전공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그런데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가들은 권력이고요. 학자들은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요. 네, 그거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하, 참. 돈줄에 걸려드는 순간, 그 미늘이라고 하잖아요. 그 낚시 바늘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 네. 이 낚싯줄에, 돈이라는 낚싯줄에 딱 묶이는 순간, 그 미늘에 걸리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는 다른 설명이 어려워요. 저도 한번 그걸 경험해 봐야 알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이 김용민
브리핑을 신랄하게 까고 비판하고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안병직 같은 경우 일본에 갔다 왔다가 완전히 맛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토요타 재단의 공식적인 스폰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영 교수 같은 경우는 예. 그건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예. 사실인데 그거 참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제 설명 네. 능력으로는 돈줄 아니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학자로서의 상식, 그 양식 그리고 기본기를 다 왜곡하면서까지 저정형으로 나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화폐 신합해서 누추하고 추리합니다. 그 유혹들을 정말 강단지게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가기라는 게 참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해방을 맞이해서 해방과 함께 이 김용민 브리핑 오늘 읽는 책 3주년을 맞이해서 아이고 그러네요. 벌써 3주년 됐어요. 아이고 교수님 3주년 선물로 네. 제가 그 국민대학교 그 인문대학장 시켜드린 거예요. 선물 치고는 아주 고약하네요. 예. 그때 제가 첫 방송에 했던 책이 8.15의 기억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예. 여러 사람들의 8.15 기억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반민특위에서 허락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이 정운현 선생이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정운현 선생은 친일파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지금 정부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하실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친일 역사와의 투쟁에 선봉에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친일파는 살아있다를 비롯해서 몇 권의 책을 이미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 반민특위에 관한 그 보고서, 이 기억의 보고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역사전쟁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결국 역사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기억투쟁입니다. 어떤 기억을 다시 발굴해서 이 싸움을 유효하게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겠죠. 네. 근데 우리는 반민특위에 관한 한 그리고 이 친일 세력들과의 투쟁에 관한 한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 미국의 결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박정희 쿠데타를 얘기하면서 비판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역사적 맥락을 총괄해 보면은 예. 친일파와의 투쟁은 실패했고요. 그 실패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낳고 있는 거죠. 저렇게 오만방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네. 1919년 1월 11일자 서울신문, 이 서울신문은 매일신보를 인수해서 출발한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진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여기 반민특위가 출범했을 때 쓴 그 사설이 있는데 그 부분 보십시오. 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반역자 숙청의 반민법이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추상 같은 반역자 처단의 막이 열렸다. 36년간 일제의 앞잡이로 조국과 동족을 좀먹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불탄 원한과 울분을 이제 태극기가 날리는 하늘 아래 우리 소리쳐 푸는 날이 돌아왔다.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분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들 매국 도배들의 난무에 유린당하며 또한 조롱을 받으며 오늘이 올 것을 기다려 참아왔단가.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또한 말없이 흐르는 구름마저 이들에 대한 원한에 밤이나 낮이나 불타고 있었으니 비록 군정 3년간의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후회 대신 강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을 주먹을 쳐가며 보아왔으나 오늘 모든 간운들이 거쳐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내리고 죽음의 터전으로 우리를 몰아내던 이들 매국도배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서 심판, 처단하는 날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49년 1월 11일자 이제 반민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네. 반민특위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제 이
발효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이렇게 이승만 정부 아래서 이렇게 반민특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런데 이 반민특위의 활동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 과정을 몇몇 그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제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의 70% 이상을 친일파들이 다 점령해 버렸고, 그리고 관료들의 대부분이 친일파 출신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죠. 예. 처음에는 정말 매섭게 몰아치니까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용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쓰는 모자. 네네. 용수를 쓰고 감옥에 가고 공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4-5개월이 지나서 6월에 이르면은 이른바 66 쿠데타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네. 반민특위를 습격하죠. 그걸 주도했던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덕술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 위원장을 잠시 했던 김상덕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상덕 선생의 그 자제분의 증언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임시정부의 문화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온갖 그 사소한 그 문제점을 들이대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보면은 네. 그 어마어마한 그 친일 세력들,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뭉치기 위해서,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소한 이런 행위들을 다 친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동양적식회사의 정말 하급 관리였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친일파니 뭐니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요? 무슨 한국당인가요? 이런 데서 그런 하급 관리들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들이 얘기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최고위층 빼고는 다 친일파 아니다 이렇게 네. 판명을 내린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에요. 네, 그래 놓고서 사소한 정말 생계형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다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물타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반민특위 활동은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그와 관련한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데, 네. 조덕송이라는 사람의 증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이 김대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민특위에서 맨 처음 체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남과 경북 도지사를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일제 때 조선인으로서 도지사를 지낸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김대우라는 사람은 대단히 그 악랄해서 황국신민의 서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황국신민, 천황의 나라의 신민으로서 맹세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건데, 그런 걸 발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일의 거두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온갖 변명, 핑계를 다 들이대요. 예를 들면 육당 최남선도 물론이고요. 최남선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춘원 이광수도 그렇고요. 박흥식도 그렇고요. 노덕술도 그렇고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야말로 이 별 짓들을 다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광수는 다음 기회 닿으면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광수가 쓴 그 유명한 글이 있는데, 얼굴이 변해간다라는 글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흔히 쓴 토착 애구들의 욕망을 그대로 예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 이광수의 생각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네. 내용이 뭔고 하니 39년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씩 일본인을 닮아가는 것 같다. 그 네. 모습은. 예.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뼛속까지, 이 피까지, 영혼까지 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한 천황폐하의 적자로서, 이 신민으로서 대일본 제국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을 씁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의 그늘이 대단히 길고 깊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네. 일제 말기에 특히 발개를 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비판과 성찰이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없이 이런 반복되는 기억 투쟁의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그 기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책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그중에 그나마 뭐 나름대로 반성한 사람도 없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항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 홍익대 총장을 지낸 분이라고 해요. 예. 이 사람은 뭐 교육자로서 무상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했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몇 번이고 자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항령이라는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이 일제히 손발 노릇을 했던 사람이 제2세들,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교편을 잡고 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 까닭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후 사표를 내고 일체 교육기관 내지는 공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뭐 이런 글도 쓰고요. 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당당하게 자기가 친일했던 것을 내세우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감싸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예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정말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한란 같은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일이 제가 헤아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반민특위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씩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끌어내고 있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9년 6월 6일에 반민특위 습격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네. 이승만이 끈질기게 이 반민특위를 와해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빨갱이 사냥으로 친일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공의 논리로 친일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송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바로 안보 논리로 이 민족 정기를 완전히 압살해버렸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 점입니다. 이 점. 이른바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우리 모든 민족 역사 바로잡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 원점이 반민특위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승만의 후예들이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 저렇게 활기를 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뭐랄까요? 역사 앞에 선 자로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통 우익이었던 김구 선생을 반역자로 몰아내버리고 이승만을 전면 내세운 자들이 쟤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김구 선생 백범을 전면에 내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백범 서서히 지워가죠. 네. 백범을 이승만이 죽였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니까 저렇게 안국의 그 극우 세력들은 역사를 이렇게 분탕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가 무엇인지 그 원점에서 반민특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디에선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내년 4월 15일 총선이 반민특위의 법정이라고 얘기했죠.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반민특위를 다시는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총선을 하나의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활용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으면은 쟤들은 또다시 기회만 닿으면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우리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일본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 그걸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서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반민특위의 소중한 기억들을 모아놓은 책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교수님 8.15를 앞두고 의미 있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광복은 무엇이고 또한 친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단과대학장 그리고 또 직선입니다. 직선. 여러분 누가 임명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자랑스러운 정선태 교수님. 네. 아니 총장 임명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자꾸. 아니 총장님이 임명하시겠죠. 설마 직선을 했는데 그게 안 합니까? 에이 교수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 그 얘기 그만하시고 흉 봐요. 아이 누가 흉을 봐요. 흉을 보기는.
일도 많아졌는데. 예. 자, 교수님. 오늘 이제 하루 쉬었는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늘 녹음하는 시간이 8월 15일 11시 반입니다. 네. 제가 음. 이보다 앞서서 영화를 봤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보고 왔어요. 아, 보셨군요. 국뽕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그 아침에 예. SBS에서 해주는 예. 그 영화 암살 한 번 더 봤는데 예. 광복절이 다 가기 전에 녹음을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참 각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광복절은 그냥 심상하게 지나갔었는데 몇 년 동안은 네네. 올해는 좀 각별한 것 같죠? 특별히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또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이 기해외란이라고 네. 명명해도 될 만큼 아베가 도발을 했어요. 이 대한민족한테. 그리고 아베 도발과 함께 네. 우리 내부에 있는 토착 외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했죠. 네, 마치 네. 바퀴벌레 그 약을 뿌렸을 때 바퀴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뭐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네, 그 어디 어두운 곳을 딱 들면 빛이 들어가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한 방향으로 확 몰려가죠.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어디로 몰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오늘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시 한 편의 연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네. 김기림 시인의 새나라 송이라는 시였습니다. 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문학적인 지평이나 또 인품으로 보나 또 살아온 삶의 진정성으로 보나 당연히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긴 합니다만 너무 좋아요. 이런 뭐 광복절 경축사니 뭐 3.1절 기념사니 고비고비마다 하시는 말씀은 이건 정말 나중에 책으로 엮어도 이건 후세에 물려줄 기록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정도인데 특히 오늘 김기림 시인의 작품을 읊으신 부분은 이건 진짜 적당히 뭐 내용이 좋아서 고른 정도가 아니라 이 시인의 삶까지 다 통찰을 했기 때문에 고를 수 있었던 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책을 읽은 사람들의 그 격조랄까요? 품격은 네. 이 언어나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물론 연설문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했겠지만은 그걸 전체를 조율하는 지점에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을 딱 끌어내서 키워드로 삼아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바로 깊이 있는 독서, 그 지속적인 독서에서 우러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런 문장, 이런 언어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시덥지 않은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만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요? 이 영광입니다, 진짜 일생의 영광인데, 근데 이제 그건 뭐 몇 문장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초안을 비서진이 작성해 줬겠죠. 비서진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누군가가 작성해 줬을 텐데 문 대통령이 한자 다 이게 뭐 첨삭도 하고 그렇게 윤문도 하고 말이죠. 네. 그분은 항상 무슨 연설을 하거나 또 원고를 쓰거나 그럴 때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건 꼼꼼히 읽어보면서 첨삭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 대통령의 연설이나 글은 누가 써줬다거나 최순실 같은 어떤 얼빠진 자가 뭐 옆에서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보면 아는데요. 제가 조금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 DJ 연설이나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나 우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자기 그 뭐랄까요? 손길과 숨결이 하나 스미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문장들입니다.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들이나 주위의 참모들이 물론 도움을 주고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마지막에 퇴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으로 다듬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연설하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언어, 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랄까 어떤 삶에 대한 깊이 같은 게 금방 보이죠. 뭐 다른 정치적인 계산은 뭐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언어의 차원에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기림 시인을 끌어낸 것도 참 각별해요. 네. 아까 KBS 김용일 라이브 할 때 준비를 채 못한 상태에서 조금 모자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 KBS 김용민 라이브보다 예. 우리 김용민 브리핑의 오늘 읽는 책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아. 예. 우리 청취자들에 대한 제가 신뢰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좀 말을 편하게, 아유, 그리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상파 방송이니까 네. 말을 걸러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항상 뭐 말을 그 세게 하더라도 항상 그래요. 마지막엔 중간으로 와야 돼요. 그런 물론 중간으로 언제 왔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아, 답답해요 사실. 예. 그래. 마음에도 없는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 오면은 예. 아마 결혼한 여성들이 친정에 왔을 때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도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오면은 친정에 온 기분으로 편하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 거 다 접고 들어주십시오. 김기림 얘기도 채 못했는데 예. 왜 김기림을 발견한 게 의미가 있나,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나라 송이라는 이 송은 뉴스를 들으니까 JTBC나 뭐 다른 데서 다 새나라 송이라고 발음하던데, 예. 새나라 송이 아니고요. 그 송이 아니고, 네. 김 PD 아시죠? 이제 송이 어떤 송인지? 아유, 그럼요. 저 KBS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저 찬송, 송축, 또 네. 그 송가, 뭐 이렇게 네. 누구를 칭송할 때 쓰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의 그 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발음은 새나라 송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나라를 찬양하는 노래,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 제목과 그 노래 내용도 물론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기림이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저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식민지 시대 때는 이 모더니스트로서 이 계급 문학에 반대하면서 문학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나비를 비롯한 아주 훌륭한 모더니즘 시들을 썼죠. 도시적 감수성, 근대적 감수성을 잘 표현한 시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좌파적 문화 활동에 깊이 개입을 해요. 이리저리. 예.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좌파 문학 활동을 접고, 뭐 전문적인 얘기는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김기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대 교수까지 하다가 전쟁 때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납북이요? 네. 아, 네. 그럼 뭐 남한에서 금기할 여지가 없네요. 납북당한 건 저 방응모 씨도 납북당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방일영, 밤의 대통령 아버지, 예, 양아버지죠. 중요한 시인 얘기하는데 자꾸 그 신문사 얘기 꺼낼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화내면 무서운 줄 아시면서. 알죠, 교수님. 예.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김기림 시인에 대해서, 김기림 네.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금기시하는 문화가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987년까지만 해도 김기림은 뭐 월북이나 납북이나 해서 북한에서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북한에서 무슨 활동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금서가 돼버렸어요. 김기림 누군지도 몰라요. 그 정지용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같이 납북을 당했어도 이광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방 공간 때 좌파적인 문화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에서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또 납북됐다는 이유로 작품들이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모순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민지의 모더니즘 시의 한 경지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사회주의적 문학 활동을 펼쳤고, 그러다가 이 새로 만들어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죠. 네. 또 그 후에는 납북 당해서 이 월북이 납북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납북이라고도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북한으로 간 다음에 그 이후에 87년까지는 까마득히 잊혔다가 이제야 새롭게 조명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황아무개라는 그 양반이 조국의 과거를 두고서 얘기하던데 네. 그 얘기로 치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야죠. 그럼요. 예, 예. 다 모든 사람들 다 시작해야 되는데 참 저 사람들 언제나 역사나 이런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능력을 갖추게 될지 암담하기는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겠죠. 네, 교수님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이 참 무시무시하죠. 네. 분단 7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우리에게 공포, 금기의 대상이었고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해방공간 당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덜어는 월북은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만 해도 사회주의는 해방 또는 광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그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서 이념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를 봐도 예를 들면 우리 김용민 브리핑 예를 들자면은 이완배 기자의 그 주옥 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베이스가 사회주의적 상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토지 공유부터 시작해서 경제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또 북유럽의 여러 그 사회복지 틀들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얘기하는데 미국의 사회제도의 70~80%가 사회주의적이라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남북 분단 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이 사회주의가 지나치게 곡해당했던 거죠. 네. 한국 자본주의 안에도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이 곳곳에서 현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보험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서서 그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사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국 교수의 산호맹 활동, 당시 산호맹은 어떤 의미였고 또 노태우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를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사회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와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이 사회주의는 그 독재 정권, 군부 독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권력의 군부 독재에 빌붙었던 자들이 공안 검찰에서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제하시고요. 김기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기림의 새나라송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김기림이라는 그 시인이 걸출한 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문학 공부하는 저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김기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시대 때는 모더니스트로서 아주 많은 좋은 시를 많이 썼고요. 특히 작가 이상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해방 직후에는 정말 해방을 위해서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간행된 새 노래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이 시집에 아주 기가 막힌 시들, 지금 읽어도 깊게 와닿는 그런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편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들 돌아와 있구나라는 시입니다. 내가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곳곳에서 풍찬 노수 끝에 독립운동, 해방운동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나라 만들자 기대를 펼쳐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읽어보죠. 오래 눌렸던 소리 뭉쳐 동포와 세계에 외치노니 민족의 소리고저 등불이고저 역사의 별이고저 여기 다시 우리들 모두 돌아와 있노라. 눈부시는 월계관은 우리들 본시 바라지도 않은 것. 찬란한 자유의 새나라 첩첩한 가시덤불 저편에 아직도 머니 우리들 가시관 달게 쓰고 새벽 서릿길 즐거이 걸어가리라. 이런 시입니다. 찬란한 자유의 새 나라를 향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시관을 달게 쓰고서 새벽길, 그 서리빨 푸른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리라라고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백범 선생의 죽음에 바친 그 시도 있어요.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김기림이라는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노래 같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곡 백범 선생입니다. 살 깎고 피 뿌린 40년, 돌아온 보람, 금도 보석도 아닌 단 한 알의 탄환, 꿈에도 못 잊는 조국 통일에 산 생리를 파헤치는 눈도 귀도 없는 목매한 물리여. 동으로 목말라 찼던 어머니인 땅이 언제사 바치는 성찬은 이뿐이던가. 저주받을세 옳은 민족이로다. 스스로 제 위대한 혈육에 아로새기는 박해가 어찌 이처럼 숙련하냐. 위태로운 때 큰 기둥 뒤따라 꺾어진 민족의 내일에 비바람 설레는 우짖음 자꾸만 귀에 자욱하구나. 눈물을 아껴 두어 무엇하랴. 젊은 가슴마다 기념탑도 하나 무너지는 소리. 옳은 꿈 사랑하는 이어든 멈춰서 가슴 쏟아 여기 통곡하자. 눈물 속 어리는 끝없는 조국의 어여쁜 얼굴. 저마다 쳐다보며 거꾸러지며 그를 넘어 또다시 일어나 가리. 백범의 죽음을 보면서 그를 넘어 또다시 일어나 가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네. 이런 큰 기둥을 무너뜨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는 탄식이 깊게 와닿습니다. 김구야말로 정말 민족주의자이자 보수 우파의 정점이죠. 네. 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범 선생을 한 축으로 한 보수 세력과 민족주의 보수 세력과 그리고 김원봉과 조소왕을 한 축으로 하는 좌파적 세력들이 네.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끝낼 것 같죠. 오늘은 쉽게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또 다시 김기림을 얘기할 기회가 언제 있을까 싶어서 네. 한 두세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 만세소리라는 시입니다. 만세소리. 네, 예. 오늘에 딱 어울리는 시 같죠? 네. 예, 김기림의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부르는 소리, 피 섞인 소리가 만세였다. 총뿌리 앞에서 칼자욱에서 채찍 아래서 터져나오는 민족의 소리가 만세였다.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어 그저 부르는 소리가 만세였다. 눌리다 하도 기뻐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터져나오는 소리도 만세였다. 만세는 손을 들어 함께 부르자. 만세는 자유를 달라는 소리, 꿈이 왔다는 소리, 못 견디겠다는 소리, 다시 일어난다는 소리, 내 소리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소리. 민족과 역사와 원한과 소원을 한데 묶은 터질 듯 함축이 너무 무거워 걷잡을 수 없는 소리, 폭죽처럼 별과 구름 사이에 퉁기는 소리였다. 이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긴 고통의 세월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한 구퉁이에서는 일본은 우리 친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을 어찌어찌 하자라는 그 요상한 세력들이 참 이상한 만세를 불러요. 박근혜를 구하자면서.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엊그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서 나는 쌀알을 먹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베에게 사죄하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예. 일본 사람들, 아베보다 더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른바 토착 외구를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들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저런 백주 대낮에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으니 이 단재 선생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 문 대통령 그 경축사에 등장했던 노래 시 새나라송 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새나라송 전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년 네 줄만
낭독하셨는데 꽤 긴 시입니다. 네.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새나라 송. 새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래입니다. 거리로 마을로 산으로 골짜구니로 이어가는 전선은 새나라의 신경. 이름 없는 나루 외따른 동리일망정. 빠진 곳 하나 없이 기름과 피 골고루 돌아 다사로운 땅이 되라. 어린 기사들 어서 자라나 굴뚝마다 우리들의 검은 꽃묶음 연기를 올리자. 김 빠진 공장마다 동력을 보내서 그대와 나 온 백성이 새나라 키워나가자. 산신과 살기와 연병이 함께 사는 비석이 흔한 마을에 모터와 전기를 보내서 산신을 쫓고 마마를 몰아내자. 기름친 기계로 운명과 농장을 휘몰아 갈 희망과 자신과 힘을 보내자.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느리고 철판을 펼치자.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녹슬은 궤도에 우리들의 기관차 달리자. 전쟁에 헤어진 화차와 트럭에 벽돌을 싣자. 세멘을 올리자. 애매한 지배와 굴욕이 좀먹던 불악과 나루에 새나라 굳은 터 다져나가자.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총 6년, 7년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오늘 낭독한 부분은 6년이었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느리고 철판을 펼치자.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아마도 요 시구에 꽂혔던 것 같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네, 이 아무도가 누구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내재하는 적들, 또 흔들 수 없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독립을 강조하는 구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알려졌던 김기림이 1945년 이후에 쓴 이런 아주 그 강렬한 언어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새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은 노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새나라 송에서 한 구절이 광복절 경축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빌미 삼아 핑계 삼아서 오늘 김기림의 시 몇 편 함께 했습니다. 네. 아, 교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을 보니까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흔들리는 나라가 됐다. 문재인 때문에. 이런 논평을 내더라고요. 예. 참 야박하기 일데 없어요. 네.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싸가지, 정말 싸가지가 딱 적절한 말 같네요.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자기들 시대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이명박근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무에게나 흔들리고 아무에나 굴복하고 그랬던 자들이 아무에게나 호구 대접받았고요. 네, 자기들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예.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고서 지금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 PD가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보너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교수님. 예, 예. 앙코르 한 편 더 앙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파도 소리 해치고입니다. 예. 이 파도 소리 여러 파도 소리가 있을 텐데 저 자한당의 파도 소리 해치고 저 거친 파도 해치고 네. 뭐 거친 파도도 아니에요 이제. 예. 이제 쓰러져가는 파도입니다. 예. 어떤 길로 나아갈지 우리 김기림의 언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도 소리 해치고입니다. 네. 꽃바다 깃발바다 파도 소리 해치고 밀물쳐 들어온다. 티끌 쓴 기동부대 해방의 병사들이 오만한 요새선과 철조망 실색한 포로 꺾어진 총칼더미 박차 흩으며 네. 잃어버렸던 조국의 아침이야. 눈물 걷고 쳐다보아라 형제들아. 산맥과 거리와 마을마다 독사처럼 서렸던 사슬도 돌벽도 쇠창살도 민족의 핏줄에 깊이 박혔던 표독한 이빨도 발톱도 갑갑하던 화약 연기와 함께 하루아침 쓰러졌다. 화려한 아침 고대하던 태양이다. 하늘가에서 먼 나라에서 옥중에서
채찍 아래서, 창 끝에서, 이름 없는 전장에서 눈 감지 못한 채 거꾸러진 형제들, 인제야 모두 한 번씩만이라도 얼굴 돌려 뚫어진 앙공에 비추는 풀리운 조국에 일어서는 모양 바라보라. 악물린 이빨 벌려 웃어보라. 피 엉킨 구절구절 떨리는 글장, 삐뚤어진 역사의 여울 물소리, 아시아의 밤중에 사무친 지 몇몇 해냐. 잠겼던 바다 오늘은 침략의 흑반이 아닌 항구마다 해방하는 함대 자유의 병사들이 들어온다. 노랫소리, 파도소리, 목매인 만세소리 헤치며 거리거리 마을마다 부두마다 꽃바다 깃발바다 만백선 흐렸던 마음에 떠오르는 다시 돌아온 그립던 모습, 웃음 띄우는 조국의 얼굴아. 아청빛 비단폭에 감아 새 시대의 길 앞에 받들어 올리는 꽃묶음 하나 정초히 나붙긴다. 네. 네, 좀 옛시여 좀 어려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도 행복한 시간 엮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